2014년에 정부가 아주 강력하게 네. 빚내서 집 사라 라고 얘기했고, 어떤 정부 정책에 순응했던 사람들의 10년 후의 상황이 지금의 현재 상황이다. 네. 반면에 지금 2024, 25년에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림, 뷰는 뭐냐면 정부가 똘똘한 한 채가 아니고 똘똘한 주식을 사라,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진짜 중요한 건 한국 자산시장의 10년, 20년 시계열로 봤을 때 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거고 지금 주식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려고 하는 것인지를 일단 체크하고 시장에 들어가시는 게 큰 틀에서 자기 자산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이제 증시각도기로 유명하시죠. 곽상준 대표님 모시고 주식시장에 대해서 한번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네. 매트릭스 파트너스, 곧 매트릭스 투자자문으로 바뀔 매트릭스 파트너스의 곽상준입니다. 이름 이제 며칠 뒤면 바뀐다고. 네, 며칠 뒤면 바뀌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곽상준 대표님 모시고 오늘 좀 주식 얘기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저희 채널 이제 부동산 위주로 하긴 하지만 그렇죠. 요즘에 또 워낙 주식 특히 이제 국장이 핫해가지고 네. 이거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이런 것들을 좋아하셨는데 네. 요즘엔 또 생각보다 이렇게 좀 횡보하고 그래서 좀 관심도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네. 지금 현 상황이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우리 그 부일남님이 센스가 있으신 거죠. 이거는 네. 정말 이거 역시 감이 있구나 사람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 부동산 시장이 조금 더 크잖아요. 우리 네. 유튜브에서 보면. 네. 그럼 유튜브에서 계속 부동산을 할 수 있는데 이 상황에서 주식, 투자 이쪽을 조금 더 신경을 쓰신다는 건 물론 뭐 시청률이라든가 네. 회사를 운영해야 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감을 느끼셨으니까 그러셨을 건데 포인트 굉장히 잘 잡으신 것 같고, 일단 거시적인 얘기를 하고 네. 한국 시장 얘기를 들어가면 최근에 저하고 아주 좀 친밀한 네. 그 윤지호 대표께서 네. 재미난 얘기를 저희 방송 나와서 하셨어요. 2014년에 정부가 아주 강력하게 네. 빚내서 집 사라 라고 얘기했고, 어떤 정부 정책에 순응했던 사람들의 10년 후의 상황이 지금의 현재 상황이다 네. 라는 얘기했고, 반면에 지금 2024, 25년에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림, 뷰는 뭐냐면 정부가 똘똘한 한 채가 아니고 똘똘한 주식을 사라, 네.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 정책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여기에 잘 대응하는 사람이 10년 후의 자산에 있어서 다른 모양을 가질 것이다 라는 얘기했는데, 저는 그 얘기 듣고 그냥 무릎을 탁 치면서 정말 그렇다 네.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시장을 바라볼 때 지금 시장이 좀 올랐다가 주춤하는데 지금 이거를 뭘로 봐야 돼?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한국 자산시장의 10년, 20년 시계열로 봤을 때 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거고 지금 주식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려고 하는 것인지를 일단 체크하고 시장에 들어가시는 게 큰 틀에서 자기 자산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이번에 완전히 투자로 봤을 때 어떤 자산 시장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는 그 정도 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이미 선행적으로 그런 증거들을 보여주는 곳이 너무 많죠. 네. 일단 첫 번째는 1번입니다. 1번은 2014년 이래로 주가지수가 10,000에서부터 4만 포인트를 돌파했고요. 네. 사실은 2013년으로 따져보면 8,500에서부터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4배가 훨씬 넘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1번만의 문제냐? 아니죠. 지금 네. 중국 난리 났습니다. 중국 상하이 지수 10년 만에 최고치예요. 네.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일본은 그렇게 많이 올랐고 최근에 중국이 10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내고 있느냐, 이걸 아는 게 되게 포인트예요. 네. 한국을 바라보기 위해서. 일단 1번은 아베 정권이 3가지 화살을 하면서 3번째 화살이 뭐냐면 구조 개혁이었어요. 그 네. 구조 개혁 중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자본시장 개혁이었습니다. 이 자본시장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1번은 거래소를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거래소가 PBR 1 이하 회사들 빨리 올려, 네. 그다음에 ROE 낮은 회사들 빨리 올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되니까 코로나 이후 때는 1 이하는 퇴출, 이렇게까지 했어요. 거기는 그 거래소의 헤게모니를 줬습니다. 네. 우리는 아직 거래소의 헤게모니가 없어요. 1번처럼. 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나서 지수가 4배 이상 오른 겁니다. 자, 그리고 중국은요. 중국은 작년부터 시행을 했는데요. 작년 9월 달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금감위, 증감위 이런 데가 나와서 대대적으로 앞으로 주식시장을 띄우겠다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 9월 달에 한번 폭등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상한가를 가요. 지수가 미쳤다 이랬는데 결국 그 다음에 한번 쭉 빠졌다가 최근에 다시 올라가면서 고점을 뚫었어요. 네. 두 나라의 공통점은 정책이 시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사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미국을 호출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미국을 호출을 해보면 미국이 뭐 이렇게 보면
그 나라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 우리가 이제 물론 그 뭐 유튜브나 이런 걸로 보기 때문에 어떤 전면적인 진실을 본다기보다도 짤막짤막한 네네. 이상한 단면을 보니까 그럴 수 있지만 뭐 마약도 많이 하고 마약하는 사람도 길거리에 있고 네. 그다음에 그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서로 갈라져 있고 서로 싸우고 막 나라가 뭐 정상적인 것 같지 않은데 근데 굉장히 활기가 넘치잖아요. 네. 결국 그 활기가 넘치는 건 시가총액 상위를 모두 차지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쟁력은 기업에 의해서 나온 것이고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은 자본시장이 뒷받침해줬기 때문에 나온 현상이에요. 그걸 세상 모든 국가들이 목도를 했죠. 네. 아, 우리도 미국 같이 되고 싶고 미국 이상 되고 싶어 하는 나라들이 보기에 아, 이게 자본시장으로 돈을 흘려 보내니까 저렇게 계속 갈 수 있구나. 라는 걸 본 거예요. 부동산으로 갔을 때는 어떻게 됐냐? 일본은 91년, 92년 고점 이후 꺾였죠. 네. 그다음에 미국은 2007년, 2008년 리먼으로 꺾였죠. 중국은요. 중국도 2020년을 계기로 꺾였습니다. 네. 근데 그게 지속 가능하냐에 대해서 일단 세계국 모두가 지속하지 않다는 거를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주식으로 간 거죠. 그래서 미국이 보여줬고 그다음에 일본이 보여줬고 그걸 따라서 또 중국이 따라하니까 이제 중국이 보여주기 시작했고 그럼 우리는 그렇게 안 할 수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이 큰 틀에서 이렇게 안 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는 뭐냐면 기존의 패턴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과 바꾸고 싶은 사람들끼리의 세력 경쟁, 세력 대결, 세력 결투 뭐 이런 게 지금 나타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어디? 한국은 그동안에 부동산 중심으로 자산 시장을 형성시켜 왔어요. 네. 그리고 그것의 중심 핵심 축으로 저는 기재부를 비롯한 경제 관료들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분들은 여전히 안정적으로 국민의 자산을 늘리는 최고의 방법은 부동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기재위에 나갔던 경제부총리가 나와서 했던 얘기들을 읽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네. 여전히 경제 관료들은 부동산에서 함부로 돈을 빼서 변동성이 심한 주식 자산으로 넘어가는 건 너무 위험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국민의 부를 헝클어뜨릴 수 있어 하는 두려움들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 세력들은 여전히 부동산 중심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현재 집권한 집권 세력은 바꾸고 싶어해요. 이 두 세력 간에 지금 세력 다툼이 지금 벌어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셔야 될 게 여기서 헤게모니가 어디로 넘어갈 것이냐예요. 근데 그 동안은 쉽게 얘기하면 경제 관료들이 계속해서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번 신행정부는 자기가 그걸 잡겠다라고 일단 표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표명한 거 때문에 25년도 상반기에 증시가 랠리를 했죠. 진짜 되나 보네 이러면서 쫙 랠리를 했다가 보니까 뭐야 이게 안 될 수도 있겠는걸? 이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는걸? 이런 생각을 투자자들이 본능적으로 한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그래서 안 될 수도 있겠구나. 네. 그래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갈려다 말고 박스잖아요. 네. 지금 7월 이후로는 한국 시장이 제일 많이 못 올랐어요. 그러니까 네. 한국 시장 보시면 올해 특징이 뭐냐면 외국 시장이 어떤 현상과 상황들을 펼쳐 보이든 그냥 막 독자적으로 움직여요. 네, 네. 상반기 남들 떨어질 때 우리는 올랐고 네. 이제 하반기 들어와서 남들 오르는데 그냥 제자리예요. 이건 100% 정책 효과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주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하는 게 이제 현 정부고, 네. 그리고 이제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저희 채널은 뭐 부동산만 하자는 게 아니라 돈이 되면은 하는 어쨌든 재테크 채널이니까 지금까지는 어쨌든 정부의 방향대로 순응한 부동산 투자자들이 뭐 좀 결과가 좋았는데, 그렇죠. 앞으로 이제 정부가 주식 쪽을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부양책을 써준다면은 네. 주식 투자를 안 할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2차 상법 개정안 이번에 또 통과가 됐는데, 네. 그러면 이거는 좀 어떤 유의미한 또 다시 또 다른 좀 변화의 어떤 뭐 시작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럼요. 이제 일단은 한국 시장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주식 시장을 봤을 때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불공정이었어요. 네. 대주주한테 압도적으로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 네. 소액주주들은 탈취의 대상. 우리나라 말로 호구. 네. 그게 소액주주들의 어떤 한국의 현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호구적 상황들을 벗어날 수 있죠. 지금 그래서 대주주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받아들일 수 없고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우리도 살 길을 열어달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왜 미국에 왜 안 가는지 아세요? 한국 기업들이 감 불리하니까 여기서도 유리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미국 많다. 가면 못 살아요. 그 거버넌스로 미국 갔다 철퇴 맞아요. 네. 다 감옥 가요, 진짜. 그래서 갈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한국에 좋았는데 이걸 바꾸니까 힘들지. 근데 저는 마치 이거는 옛날 금연 캠페인이 시작됐을 때하고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직 젊으셔가지고 네.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어렸을 때는 식당에서 아저씨들이 담배 폈습니다. 예전에 뭐 고속버스에서도 담배 피고 그랬잖아요. 네. 수업 시간에도 담배 네, 폈어요. 네, 네. 교수님들이. 세 대나 피고 나갔어 우리 교수님. 네. 네. 근데
이거 요즘 안 하잖아요. 안 하죠. 말도 안 되는 네, 일이잖아요. 네. 저는 상법 개정이 금연 딱지를 붙인 거랑 똑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단박에 이루어지진 않지만 시간이 좀 걸리는데 어떤 시간이 있냐면 주주총회 횟수가 쌓여야 돼요. 네. 이거 주주총회 아니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주총회를 해야 상법 개정이 된 게 실감되는 거거든요. 네. 아직 바뀌고 나서 주주총회 한 번도 없잖아요. 주주총회를 해야 이사를 선임하는 권한을 일반 주주나 어떤 행동주의 펀드들이 발휘를 하는 거고, 근데 주주총회 전까지는 아무 못하죠. 뭐 편지는 쓸 수 있죠. 그러나 감사 선임 이런 것들은 모두 주주총회에서의 표싸움이기 때문에 네. 그때 그런 주주총회가 한 번, 두 번, 세 번 쌓일수록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이건 대단히 큰 변화다. 일단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르게 세워서 주주 권한을 확보하는. 그래서 이제 어떤 게 이제 생길 거냐면 쪼개기 상장이 되게 힘들어질 거예요. 네. 앞으로.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배당금이 조금씩 증액될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래서 그 뒤통수 치는 일이 명백하게 이거 불법적으로 보이는 것. 그러니까 상법 기준으로 이거는 소송 걸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이런 일은 못 해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점차 미국식으로 조금씩 더 확대되는 것을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좀 써줄 거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뭐 상법 개정도 일종의 이제 주주 친화적인 거잖아요. 뭐 개인 소액주주 친화적이라고 뭐 봐야겠죠. 상대적으로는. 근데 요즘에 다시 뭐 대주주 양도세 뭐 기준 강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도 한번 좀 기대감이 꺾인 것 같기도 한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는 이게 사실 뭐 세금도 많이 걷지도 못할 거를 왜 저렇게 하고 있느냐. 저는 그냥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주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소득이 있는 곳에 뭐 세금이 있다. 지금 올해 지금 저희 국채 발행이 26년도 기준으로 한 7% 정도 늘고요. 최소. 그 다음에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국채 발행을 꽤 많이 해야 될 거고, 이렇게 되면은 전체 1년 예산의 한 5%를 이자로 줘야 되는 상황이 이제 시작돼요. 우리나라도 선진국형으로 빚 많은 국가로 이제 서서히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세금에 대한 필요는 어쩔 수 없이 있다. 그러면 결국 소득은 어디서 누가 제일 많이 얻느냐? 노동으로? 아니, 보통 자산으로 돈을 제일 많이 벌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때가 되면 여기에 대한 세금 논의는 분명히 있어야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세금 논의가 있자마자 주식시장이 딱 상승폭을 멈추고 옆으로 횡보하고 언제 빠질까 막 이런 분위기가 나오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는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다라는 생각을 주식 투자자들이 하는 거고, 그 대표적인 그 심볼들이 말씀하셨던 대주주 양도세 변화고, 그다음에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 건이에요. 근데 대주주 양도세는 제가 이제 아까 세력 싸움이라는 표현을 잠깐 드렸잖아요. 저는 이 대주주 양도세를 보면서 확실하게 세력 싸움이다라고 느끼는 거가 있어요. 그럼 기재부에서 인위적으로? 그럼 아니 이거 뭐 세금 얼마나 거둘 수 있는데요? 세금 많이 못 거둬요. 왜냐하면 연말 기준으로 50억만 털면 되잖아요. 연말 전에 털면 뭐 되잖아요.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거. 그걸 누가 어떤 바보가 까먹고 여행 갔을 때 까먹어서 안 팔아가지고 50억 돼가지고 받을 수는 있어. 그 극소수의 사람들 빼고는 이건 맞을 바보들이 없어요. 병원에 입원하거나 뭐 그런 거 아니고. 그러니까 버튼을 누를 수 없는 상황. 거의 없다고 봐야죠. 해외 갔는데 통신이 안 돼. 뭐 잠시 까먹었어. 뭐 이렇지 않으면 이건 다 빠져나가는 세금이거든요. 근데 이걸 못하러 하냐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함으로써 효과가 있죠. 주식은 결국 안 좋아 하는 인식을 퍼뜨릴 수 있어요. 효과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 배당수 분리과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이제 밑단에 이렇게 작게 써 있는 글씨들을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해놨어요. 거기서 되게 웃긴 40% 이거 저 바뀔 거라고 믿는데 40% 이상 주주 환원을 있는 회사들한테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38.5%야. 그러면 주주 환원을 절반 가까이 해야 되고, 근데 기존에 49.5% 내는 거에서 한 10% 감해서 낸다. 대주주시라면 하시겠어요? 내가 예를 들어 지금 한 20% 주주 환원을 하다가 2배 이상 해야 돼. 2배 해상하는데 10% 세제 혜택이 있어. 하시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들이 살아있더라고. 아주 이분들이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라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한다라고 대외적으로는 표명하면서 이거는 주주권 확대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했지만 디테일에 가면 안 하게 만들어놨어요. 이것도 결국은 그래서 주식시장에 대한 풀을 꺾는 그런 좋은 수단이었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종의 그 기존의 뭐 대주주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지배주주들의 반격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아니요. 대주주 분리과세는 대주주를 원해요. 그래요? 이 부분은 이게 그렇죠. 기재부 이거는 오히려 부동산과
아 그럼 주식- 기재부와의 싸움. 예, 부동산과 주식 세력의 싸움이다. 그리고 부동산 세력 뒷단에는 경제 관료들이 있다. 네. 라는 게 이제 저의 이제 아, 추론이에요. 저의 네. 추론이고 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막 그러면 부동산 딥스테이트론 이런 거 부일남에 와서 부동산 딥스테이트 이런 거 해도 되나? 아니 뭐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쪽 파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네. 이 방향을 네. 보고 네, 그냥 유리한 쪽으로 투자하는 것뿐입니다. 네, 네, 아마 네. 저희 뭐 여기 보시는 분들도 네. 뭐 정치적인 사람들은 아닙니다. 네네네. 그래서 네. 하여튼 뭐 그런 세력 싸움이고 오히려 배당적 분리과자는 대주주하고 소액주주들이 합이 맞는 내용이에요.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합니다. 아니 저도 예전에 이제 주식 투자를 하다가 이제 부동산으로 넘어왔는데 네. 주식 투자는 맨날 박스 피고 네. 막 힘들잖아요. 뭐 그렇죠. 막잘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좀 올라가려고 그러면 좀 내려가고 하는데 부동산은 또 그런 게 상대적으로 좀 덜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네. 넘어온 게 있는데 반대로 이번에 주식 시장이 제대로 정말 그 부양책이나 이런 것들 쓸 수 있다면 아직까지는 뭐 세금도 크지 않고 거의 예. 없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유리한 부분도 많단 말이에요. 거기다 이제 뭐 지방에 계신 분들도 사실은 뭐 삼성전자 사는 거는 네. 뭐 서울에 살든 부산에 살든 똑같이 투자 기회가 있는 거니까 네. 국가적으로 좀 좋다고 보는데 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말씀하신 어떤 그 헤게모니 싸움에서 현 정부가 지금 뭐 집권 여당이기도 하고 네. 뭐 힘이 있으니 네. 충분히 뚫고 갈 것이다.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이제 보시는 거죠. 어떻게든 이제 극복하고 넘어갈 것이다. 약간 기울어서 왜냐하면 이건 보유 편향이에요. 네. 전 그렇게 돼야 좋으니까. 음. 그거는 여러분들이 쟤는 저쪽에 쏠려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셔야 돼요. 네. 저는 이쪽에 쏠려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나마 쏠려 있지만 약간 객관적으로 보려고 시도를 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국의 사상 최고치가 네. 왜 나왔냐는 거예요. 미국의 사상 최고치가 지금 트럼프가 하는 언행과 상관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끊임없이 하고 있는 일이 정말 거의 불법적인 일로 느껴지는데 리사 쿡 연준 이사 해임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자른다고. 네. 근데 뭐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법적 근거가 거의 없어요. 네. 이렇게 지금까지 나온 뉴스에 보면. 네. 근데 하잖아요. 근데 두 가지 효과가 있지. 압박을 해서 금리를 인하시키려고 하는. 네. 저거를 페드 FOMC 위원들이 압박을 안 받겠어요? 저건 나도 뒷조사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생각 들겠죠. 그다음에 시중에는 투자자들한테 우리 금리 내릴 거야. 어떤 식으로 해서는 내릴 거야. 시그널을 계속 주는 거죠. 금리 내리는 거 걱정하지 말고 투자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투자가 미국에서는 부동산도 있지만 주식시장 워낙 사이즈가 크니까 주식시장으로 빵빵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가가 나오는 거예요. 네. 이걸 제가 앞서도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책 효과 네. 라고 얘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이 정책 효과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22년도 부동산이 우리 둔촌주공 때문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슈퍼맨처럼 정책이 구원자로 등장을 했죠. 네. 전세 연장해주고 그건 뭐 여기 계신 분들은 훨씬 더 잘 네. 아시겠죠. 갑자기 대출 풀어주고 예, 다 했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살아난 거잖아요. 근데 그럼 주식 관련된 정책은 있었느냐? 이번 상법 개정이 처음이라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주식을 띄우려면 상법 개정이 지금 1차, 2차 나왔잖아요. 네. 좀 더 강화된 안으로 뒷단으로 3차, 4차 뭐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진짜네. 네. 정책이 계속 나오면 진짜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력이 약간 균형이 이루어진 상태라서 팽팽하거든요. 어디로 넘어갈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정책을 계속 터뜨리면 그쪽으로 추를 하나씩 계속 올리는 거예요. 네. 그쪽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지금은 균형인데 이쪽으로 넘어가는지 여부는 정책이 뭐가 나오는지 지켜봐라. 부동산도 정책이 나오니까 고하는 그렇죠. 거 아니냐.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책은 그럼 뭐냐. 핵심은 모든 자산 가격은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같습니다. 돈이 그 방향으로 흘러가게 나오면 그 시장 가는 거예요. 네. 근데 그동안은 한국은 부동산으로 돈이 흘러가게 했고 그럼 신정부가 대외적으로 코스피 5천 만들겠다. 그럼 돈이 그쪽으로 가게 만들어줘야지. 근데 말은 코스피 5천 가겠다 해놓고 그쪽으로 물꼬를 하는 건 하나도 안 가고 여전히 이제 부동산 쪽으로 계속 가. 그럼 부동산이 갈 거예요. 네. 코스피 5천 하지만 부동산은 가는 거예요. 간단해요. 자본시장의 논리라는 건 돈이 가면 가격은 그 돈의 흐름에 따라서 같이 연동해서 움직인다. 그건 뭐 이 원칙이라는 거는 뭐 금융의 원칙이지만 이게 뭐 부동산 따로 주식 따로 이거 아닙니다. 예. 그럼 뭐 오히려 약간 지금은 일시적인 좀 횡보, 뭐 기싸움장이고 네. 조금 있으면 다시 한번 또 이런 정책의 효과가 일어나서 좀 다시 상승 쪽으로 네. 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그냥 이해해도 될까요? 아니면 아직은 뭐 불안 요소가 있는 건가요? 아니 그래서 저도 저기 FOMC처럼 네. 우리 증거를 보고 움직이자. 증거를 보고 움직이자인데 일단은 제가 보기엔 그 25일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거 할 여력이 1도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예? 사실 그게 제일 바빴으니까. 예, 그거는 중대사였으니까 사실은 뭐 자본시장도 중요한 거지만 그게 국가적으로 보면 더 중대사였으니까 그걸 했을 거고 이제 귀국해서 한번 봐야 되겠죠. 이제부터 어떻게 하느냐. 예, 이제부터 왜냐하면 사실 대통령이 지금 아직까지 지지율이 꽤 나오니까 네. 대통령의 추를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아직까지는
있는 거잖아요. 네네. 뭐 예를 들어 지금 레임덕이 온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추를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이쪽으로 추를 올릴 거냐, 이쪽으로 추를 올릴 거냐, 그걸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쪽으로 추를 올린다고 딱 판단하면 앞서 이렇게 계속 설명드렸던 대로 돈의 물꼬가 어디로 가는지 결정이 나을 겁니다. 네. 물론 이제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타로 계속 나와야 될 거예요. 기울기를 많이 주려고 하면.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